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세레브로 바스큘러 액시던트에서 뇌혈관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든지 아니면 뚫려서 출혈이 있든지 해서 뇌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손상받으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긴장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하이포토니아, 다시 말해서 축 늘어진 것처럼 근육 긴장도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반사가 없어집니다.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반사가 항진되는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이 반사 항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육 긴장도가 아니라 과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우리는 반사항진 또는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고, 간대성 근경련 클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반사 기능이 항진되면서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근육 수축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를 경련, 클로누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에 이제 플란타 플렉서 스파스티시티가 많이 생기는데 발을 이렇게 갑자기 툭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을 된 발을 도지 플렉션, 발등급힘 쪽으로 갑자기 움직여주면 발이 막 이렇게 막 떨립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클로누스라고 얘기하고, 적할 반사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나이프 클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종종 스파스티시티 또는 리기디티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를 대개는 팔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쪽으로 스파스틱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리는 쪽으로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처음에는 단단한 저항이 걸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펴지게 되는 그런 식, 접이식 칼처럼 갑자기 툭 접혀지는 것처럼 또 갑자기 툭 펴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반응 양상을 우리는 접칼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빈스키의 반사라고 하는 거는 대개 5, 6, 7개월쯤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중간에 생겼다가 기능적이지 못한 반사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져서 통합돼서 없어지는 건데, 이게 뇌졸중처럼 뇌 손상이 있게 되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을 그르게 되면 발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바닥을 딱 긁어주게 되면 정상적인 반응에서는 발바닥이 간지러우니까 발가락 자체를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리게 되는 그런 반사 활동을 보이게 되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 여기 발바닥을 살짝 긁어주게 되면 발가락이 뒤로 익스텐션 되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플렉션 되면서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에 자극이 올 때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걸을 때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비기능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통합돼서 없어지는 것들인데, 이게 뇌졸중처럼 뇌 손상이 있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손상받게 되면 없어졌던, 통합돼서 사라졌던 바빈스키 반사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병적인 반사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는 운동 감각 장애가 발생을 하고, 또는 운동 장애에서 강직성 불완전 마비, 한쪽이 마비되는 겁니다. 마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제 플레지아란 말이 있고, 이거는 완전 마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쪽 마비, 편마비를 우리는 헤미플레지아라고도 하고, 또는 파레시스란 말도 씁니다. 이거는 불완전 마비를 파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졸중 이후에 잘 걷거나 뭐 마비가 좀 있긴 해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헤미플레지아란 말보다는 헤미파레시스란 말이 더 적합한 건데, 사실 임상에서는 막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든지 외상성 뇌손상, 외부의 커다란 충격으로 인해서 뇌가 다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 TBI라고 약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자, 이거는 중추신경계, 즉 뇌 안쪽에서
축삭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축삭을 신경세포처가 있고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마리집이 망가지는 겁니다. 중추신경계 안쪽에 마리집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라고 하는 거는 뇌가 충분하게 성숙하기 이전에 뇌에 손상이 온 경우를 뇌성마비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 시절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태어날 때 또는 태어난 다음에 불의 사고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SCI라고 약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뇌랑 이어져 있는 척수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우리는 척수 손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병변이 생기면 스파스티시티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직과 관련된 합병증, 뭐 일단은 강직 패턴 또는 시너지 패턴에서 획일화된 공동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어느 특정 근육의 톤이 올라가면서 운동 협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운동 협응,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여러 근육들이 협조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쓰여지는 거를 코디네이션 또는 협응이라고 하는데, 강직, 스패스티시티 때문에 그런 협응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감각과 관련된 입력들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능적인 활동이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보행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게 변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 보행은 상당히 서컴덕션 게이트에서 휘돌림 보행을 합니다. 이거는 다리 쪽에서의 스파스티시티 패턴은 익스텐션, 펴주는 쪽으로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릎도 익스텐션 펴지고 발목은 플란타 플렉션 또는 인버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무릎을 구부려서 번쩍 들고 발목을 당겨서 앞으로 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목을 당겨서 무릎을 들어서 앞으로 가져오는 거는 발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에 끌리게 되면 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보행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뻗정다리로 걷기 위해서는 무릎을 잘 구부리지 못하고 발목을 도지 플렉션 딱 당겨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 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옆으로 크게 휘돌려서 걷습니다.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보행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보행 패턴이 예쁘지 않아도 걷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걸을 때 필요한 근육만 딱딱 써서 편하게 걷게 되면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가장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돌림 보행 패턴을 보이면서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다른 그 정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피로감이 많이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몸에 여러 가지 변형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아주 극심하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항상 다리가 뻗쳐 있고 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또 스파스티시티가 너무 심하게 되면 관절이 굳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쪽으로 이렇게 팔 콘트랙처가 발생할 수 있고, 다리는 마찬가지로 펴는 쪽으로 콘트랙처가 발생하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겠죠. 또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욕창이라든가 여러 감염, 이렇게 신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감이 증가가 되고 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스파스티티는 더 증가가 됩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은 신장 반사가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스파스티시티, 주로 중추신경계 또는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힘줄 반사, 스트레치 리플렉스, 과도한 긴장성 신장 반사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움직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팔을 되게 이제 팔 쪽은 앞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드는 쪽으로 스파스틱해지는데 팔꿈치를 펴려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저항감이 덜 느껴지고요. 빠르게 팔꿈치를 펴려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저항감을 더 크게 느끼는 거. 요렇게 움직임 속도에 따라서 스트레치 리플렉스의 반응 정도가 스파스티티 반응 정도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는 강직 또는 스파스티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파스티시티, 그건 긴장도가 과도해지는 거 외에도 근력이 떨어지는 것도 같이 올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코디네이션이 안 좋아지는 것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졸중처럼 중추신경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목표는 물리치료사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분명히 운동 수행 능력 또는 기능적인 독립성을 추구하는 거지요. 자, 운동 수행 능력, 기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강화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관절과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같이 협력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스파스티시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협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파스티시티 또는 강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특히 환자분 상태가 되게 심해서 근력이 너무 부족해서 능동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스파스티시티가 너무 강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강한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절이 굳게 됩니다. 콘트랙처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콘트랙처가 생기지 않도록 구축이 안 되도록 예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능동적인 움직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손에 손가락을 꽉 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파스틱한 것 때문에. 그러면 손가락 쪽에 땀 차면서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어덕터 톤, 발을 안으로 모아주는 쪽으로 스파스티시티, 강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는 개인 위생 관리, 대소변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제 강직 저항감을 이기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스파스티스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의 저항감이 세지기 때문에 능동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강직, 스파스티스를 조금만 감소시켜 줘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많이 편해질 겁니다. 어쨌든 운동 움직임, 환자분께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본인께서 직접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위 운동 관련해서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데 관련된 신경 회로들이 많이 손상된 게 뇌졸중, 중추신경계 병변인 거지요. 그것 때문에 근력이라든가 협응 움직임은 당연히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직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근력이라든가 협응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같이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강직을 감소시켜 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에 대한 근육 움직임에 대한 것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울러 협응성에 대한 것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더욱이 이제 환자분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정말로 어느 정도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강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움직일 수 있지만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들은 근력이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직, 스파스티시가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고요. 드물게 되고 대부분은 수위 움직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근력 또는 협응성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뇌졸중처럼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음 생기는 증상이 있고 없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생기는 증상을 우리는 양성 증상,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는 거고,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충분했던 것이 부족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증상이라고 하는데, 스파스티시 이거는 분명히 기존에는 긴장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다시 생기는 양성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력이 떨어진 것처럼 기존에는 좋았던 것이 약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성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코디네이션, 협응성이 없어지는 것도 이제 음성 증상의 대표적인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는 이 양성 증상 자체가 기능에 큰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해서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는 음성 증상, 특히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100%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음성 증상인 근력을 좀 보충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기능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존의 그 개념처럼 이제 스파스티시티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줄이게 되면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좋아지지는 않더라 이거죠. 알고 봤더니 근력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료의 파라다임, 환자를 이제 바라보는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위운동신경세포증후군, 어퍼 모터 뉴런 신드롬, 그리고 아래운동신경세포증후군, 로어 모터 뉴런 신드롬,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퍼 모터 뉴런 신드롬은 하이포톤입니다. 근육 긴장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초신경, 로어모터 뉴런 신드롬이 생기게 되면 근육 긴장도는 바닥을 칩니다. 거의 축 늘어지게 되고 근력이 심하게 떨어지게 되는 정반대의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당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수의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이지만 근육이 과긴장되면서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위축, 아트로피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아트로피는 제외하고 그냥 병 때문에 아트로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아래운동신경세포증후군 또는 말초신경이 손상받게 되면 아트로피는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줄 반사, 이렇게 앉아서 딱 무릎 치고 툭 나오는 반사, 스파스티시티가 있게 되면 힘줄 반사는 항진됩니다. 요만큼 나와야 될 게 이만큼이 나옵니다. 좀 더 크게 항진돼 갖고, 그리고 로어 모터 뉴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없어집니다. 근육의 긴장도를 전달해 주는 신경이 끊겼기 때문에 힘줄 반응 자체가, 반사 반응 자체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뇌졸중처럼 어퍼먼트 뉴런 신드롬, 위운동신경 세포 증후군이 있게 되면 바빈스키 사인, 병적인 반사가 나타나지만 아래운동신경 세포 증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성 연축, 이거는 이제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약간 툭툭 치고 막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축이라고 하는데, 로어 모터 뉴런 신드롬, 아래운동신경세포 증후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잘 알길 바라고요. 자, 지금은 뇌졸중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이 오게 되면 일단은 뇌에서부터 척수로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신경 정보를 주고, 이 신경세포들이 다시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위에서 손상된 것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신경 정보가 떨어지겠죠. 내림 신경로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육 컨트롤, 근육 수축하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일부 손상된
뇌 신경 운동과 관련된 뇌 부위 때문에 정교하고 복잡한 움직임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근육 섬유들을 적절하게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원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는 신경이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 충분한 빈도로 동시적으로 파이어링 레이트 흥분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자극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육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근력을 측정해 봐도 뇌졸중 환자분들이 근력이 떨어진 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되는 섬세한 운동 조절들이 안 되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적인 운동신경세포의 50%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근력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근력 소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근육 운동 명령 자체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손상되었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근육 수축을 하게 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뇌에서부터 척수까지 신경이 내려오고 이 척수 내려온 것들은 근육을 지배해 줘야 되는데 요게 망가지게 되면 따라서 요것도 요 아래쪽 운동신경 세포들도 이행 변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 운동신경 세포는 분명히 위에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명령을 내려주는 위쪽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아래 운동 세포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라서 같이 소실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물론 이것들은 좋은 자극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운동을 시키고 근력을 보충하고 기능 훈련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동의 그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 단위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했던 그 이전의 연구들은 어 근력에 대한 거를 부정했습니다. 자, 그 작용, 내가 움직일 때 어떤 근육이 근력이 떨어져서 움직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근 그리고 주변에 좀 뻣뻣하고 대안근이 동시 수축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위팔 두갈래근 팔꿈치 굽힌근에 근력이 떨어지면 충분하게 굽히지 못하는 거가 당연하죠. 근데 여태까지는 근력이 떨어진 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당히 주변 조직이 뻣뻣한 거 또는 뒤쪽에 있는 여기 트라이셉스 위팔 세갈래근이 그 위팔 두갈래근 굽힌근이 수축할 때 위팔 세갈래근 편근들은 억제가 되고 이완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완이 안 되고 같이 동시적으로 수축해 주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충분하게 잘 작동하지 못하는 거다. 이게 바로 동시 수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라든가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 검사를 해 보면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쭉 펴세요라고 검사하게 되면 당연히 넙다리 네갈래근 여기만 근육이 막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뒤에 햄스트링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햄스트링도 동시에 약간 작은 활성도만 아마 이렇게 같이 동시 수축이 일어나더라 이거지요. 운동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신경이 분명히 한계를 촉진시키면 반대로는 교차적으로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식의 그 신경 회로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또는 자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인들한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동시 수축이 있게 되면 분명히 주동근, 작용근을 움직일 때 방해가 되는 건 맞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만 기능적으로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주동근의 근력 약화, 팔꿈치를 굽히지 못하는 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위팔 두갈래근에 문제가 있어서 굽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실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뭐 이거를 다른 거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력 약화에 대한 거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동시 활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또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진된 것이 스파스티시티인데 자 이제 감각 수용기, 고유감각 수용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축, 그리고 골지 텐던 오르간, GTO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 긴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반사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치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근육 방추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방추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부터 신장 반사가 높아져서 스파스티시티가 발현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근육 방추에는 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상성 센서가 있고 또 긴장성 요소가 있습니다. 위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를 우리는 위상성 요소라고 하고 긴장성 요소는 느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머슬 스핀들이 빠르게 늘어나면 어, 늘어나서 이제 반응하는 정도로 우리는 위상성 요소라고 해서 이거는 빠른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속도에 따라서 속도감에 반응하는 거를 우리 위상성 요소라고 하고 느린 긴장성 요소는 이거는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정도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 긴장성 요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머슬 스핀들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센서 타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트레치 되는 속도, 늘어나는 속도와 늘어나는 근육 길이에 따라서 머슬 톤, 근육의 긴장도가 사실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파스티시티가 있게 되면 민감성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고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약간의 근육이 조금만 늘어나도 바로바로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스파스티시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직은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강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못한 긴장도인데 자, 신경이 이렇게 쭉 전달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어떤 신경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 손상 때문에 이 하나가 손상을 받게 되면 두 개로부터 들어왔던 신경 자극이 하나밖에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그 반응 정도를 자극 정도를 잘 받기 위해서 연접하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더 과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쪽 세포체 입장에서는 그 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과하게 생산해 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하게 이렇게 서로 진행이 되면서부터 민감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또는 이제 이전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쓰여지게 되면서부터 또다시 연접이 크게 활성화돼서 강직 스파시스트가 더 민감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뇌에서부터 이렇게 쭉 신경을 쫙 전달을 하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 척수에서는 주로 앞불에 운동신경 세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불 쪽으로 내리게 되고 이 뇌로부터 내려온 신경 정보를 근육으로 다 전달해 주는 거죠. 요만큼 되기까지를 우리는 어퍼 모터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로어 모터 뉴런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 되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이제 망가지게 되면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들이 망가지면서 이게 알파 모터 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척수의 앞불에서부터 근육까지 가는 거 여기를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경 굵기가 A알파, 가장 굵기 때문에 알파 모토 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게 알파 모토 뉴런이 이렇게 근육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파를 억제해주는 이 신경회로가 손상이 되면서부터 억제를 못하면서 알파 모토 뉴런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서 근육 자체가 스파스티시티, 톤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근육 안쪽에 있는 머슬 스핀들, 센서의 민감도가 지나치게 바뀌면서 또 올라가게 되면서 특성이 바뀌면서 알파 모터 뉴런으로 가면서 더 많이 근육을 수축해라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머슬 스핀들 양쪽 끄트머리에 아주 작은 미세 근육들이 있습니다. 미세 근육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 근육이 작동이 되게 되면 머슬 스핀들 센서를 양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여기 센서들의 민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근육을 작동시키는 것들이 감마 모터 뉴런입니다. A 감마에 해당되는 굵기란 뜻이겠죠. 위에서부터 뇌졸중 때문에 감마 모터 뉴런으로 가는 그 신경세포들이 감마 모터 뉴런에 대한 신경 활성도를 높이게 되면 스핀들 자체의 민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요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의 민감도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근육의 톤을 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들이 당직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증명이 된 것도 아닌 부분도 있고요. 일부 증명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파스티시티를 왜 생기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8개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 증상에서 생기는 것들인데 수동적으로 근육 자체가 뻣뻣해집니다. 이 얘기는 스파스티시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근육 자체가 뻣뻣해지는 거는 머슬 아트로피가 생기면서 근육 단백질에 비해서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의 함량,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뻣뻣해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 자체의 역학적인 특성의 변화도 이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신경학적인 것만 많이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근육 자체의 변화, 기계적인 또는 역학적인 변화 때문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안 움직이게 되면 인액티비티, 많이 안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머슬 아트로피, 근육 위축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합 조직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저항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아진 위치에서 많이 안 움직이고 고정이 되게 되면 근육 자체는 어, 짧아지게 되고 더 늘어난 위치에서 오래 있게 되면 근육 자체는 또 늘어나면서 근력은 더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 있게 되면 그 스파스티시티라든가 근력 약화 때문에 기능을 하려고 할 때도 정상적이지 못한 움직임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통해서 책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일단은 팔을 앞으로 가져와서 팔꿈치를 잘 구부려서 책을 손잡고 넘기려고 하는 동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몸을 이렇게 옆으로 휘면서 어깨를 바짝 올려서 살짝 손가락으로 책장을 걸쳐서 넘기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일종의 뭐 적응적인 행동 양상 또는 보상 운동에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펜세이션에 대한 거는 이전 치료에서는 이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환자분은 최대로 기능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는 정상적인 남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컴펜세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컴펜세이션을 과하게 쓰는 것은 분명히 좋지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하게 컴펜세이션의 그 보상 패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
대한 것도 교육을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절을 사용해서 역학적인 증상들을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직 치료에서 이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근육 힘을 없애주는 거는 중요하겠지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나는 내가 원하는 움직임만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쪽 근육들이 같이 힘주고 동작하게 되면 당연히 협응성은 떨어지고 효과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거고요. 또는 한쪽으로 움직이는데 반대쪽 근육들은 분명히 억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억제가 안 되게 되면 분명히 또 효과적인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움직임, 근육 힘 제거와 더불어서 반대쪽에서의 부적절한 근육 활동도 좀 컨트롤 해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자,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직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이고 좋지 않은 거다. 기능에 아주 주요 문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전에 특히 보바스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하에서는 강직을 억제하면 기능은 분명히 증진된 걸로 본 겁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들을 총합했을 때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 보면 강직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기 때문에 강직을 제거를 하고 억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거지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직 자체가 너무 강하게 되면 분명히 기능에 저해가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강직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자, 강직이 너무 강해서 기능에 방해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 대신에 강직보다는 근력 약화의 문제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직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운동 조절이 잘 돼서 기능이 좋아지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전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치료 개념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거고, 치료 방법에 대한 또 변화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이렇게 파라다임은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강직을 감소시키는 스파스티시티를 억제하는 일단은 첫 번째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자세 잡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팔 쪽에서 스파스티시티는 주로 어깨는 숄더는 뉴트럴에서 어덕션 돼 있고, 또 인터널 로테이션 돼 있고, 또 팔꿈치는 플렉션 돼 있고, 그리고 포함은 슈피네이션 돼 있습니다. 프로네이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플렉션 돼 있고 손가락도 플렉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스티시티는 팔 쪽에서는 굽힘 쪽으로 오고요. 다리 쪽에서는 펴는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강직을 감소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자세는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취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팔꿈치를 펴고 벌리고 바깥 돌림 한 상태로 해서 팔도 손가락도 다 펴놓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있으면 머슬 톤,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다리 쪽은 펴 쪽, 익스텐션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리에서는 오히려 굽혀주는 쪽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 자세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또는 가능하다면 능동적으로 본인이 자꾸 전체 ROM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스파스티시티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웨이트 베어링 훈련 자체가 머슬 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힘줄 부위를 살짝 압박해 주는 것, 천천히 오랫동안 압박해 주는 것도 힘줄 부위에 근육의 톤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가벼운 촉각, 특히 진동 자극 같은 경우는 100Hz 이하라고 하는 거는 톤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100Hz 이상은 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스티시티가 강직이 있는 근육에는 100Hz 이하, 그리고 그 반대편 근육에는 100Hz 이상의 진동을 적용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을 천천히 해서 끝까지 늘리는 겁니다. 스트레칭 하는 거고, 천천히 흔들기 또는
스패스티시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 운동 다 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펴놓고 그 상태에서 관절이 굽혀지지 않게 석고붕대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고정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석고붕대를 깨고 보게 되면 다시 오그라들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늘린 다음에 석고붕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생체 대먹임이라든가 전기 자극을 통해서 스파스티시티를 컨트롤 해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강직 스파스티시티보다는 최근 개념은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보충하려고 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조절이 특별하게 운동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근력에 대한 거를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치료 경향은 이전이랑 좀 틀리게 파라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스패스티시티 또는 과도하게 큰 근육 긴장도라든가 반사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높여서 근육 활동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근력이 좋아지게 되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기능도 좋아지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기 치료.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돼, 빨리. 근육의 특성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근육만큼 빠르게 바뀌는 거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능동적으로 힘줄 수 있게 능동 치료에 대한 거를 많이 해야 되고요. 스패스티시티가 있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안 좋은 변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콘트랙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근육 자체가 짧아질 수도 있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자꾸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활동을 많이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물렁 조직을, 근육들을 좀 좋은 쪽으로 적응할 수 있게, 근육은 확실히 주어지는 스트레스만큼 적응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뇌졸중이 있게 되면 확실하게 마비된 쪽 팔다리를 잘 못 쓰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초기에 마비된 쪽이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마비된 쪽은 못 쓰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고 건강한 쪽을 사용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걸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겠지만 건강한 쪽 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이 어느 정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비된 쪽은 못 쓰는 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Learned Non-Use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마비된 쪽을 강하게 잘 쓰게 만들어서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학습된 비사용 증후군이 있게 되면 마비 쪽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그쪽을 기능적으로 좋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활동해야 되고 마비 쪽을 능동적으로 자꾸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마비 쪽도 기능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제 마비 쪽을 수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육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과제나 그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의 활동 패턴이 과제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 자세 근육의 활성도는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또는 똑같이 걸을 때도 몸통에 힘이 쫙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병원처럼 평평한 일반 평지를 걸을 때랑 보도블록 울퉁불퉁할 때, 또는 모래밭에 이렇게 푹 빠지는데, 또는 얼음처럼 미끄러운데 걸을 때 똑같이 걸은다고 하더라도 자세 근육 활동 패턴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의 자세 긴장도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평평한 바닥에서 잘 걸어요. 잘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사로에서도 잘 걸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모래밭에서 잘 걸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게 해당 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제 특정 환경을 고려해서 과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각각의 과제와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의 힘도 달라질 거고, 어느 정도 관절을 쓸지도 달라질 거고, 어떻게 협조하는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된 운동 행동, 이거는 아까 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아있는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목표 행동을 수행하는 노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과도하게 보상 패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아예 그냥 학습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상 패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상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치료사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보상 패턴이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그 환자분 본인 능력에 많이 부칠 때, 능력이 많이 부족할 때 목표 행동을 위해서 과하게 다른 움직임을 통해서 보상하려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치료사 입장에서는 보상 패턴을 과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능력에 맞게 운동, 움직임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리 쪽 근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굉장히 되게 낮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세요 하게 되면 마비축 근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쪽 근력을 이용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몸을 많이 비틀어서 일어나겠죠. 보상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마비 쪽 다리 쪽 근력을 더 좋게 만들면 이런 식의 보상 움직임을 좀 덜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낮은 의자가 아니라 조금 높은 의자라고 하면 무릎을 덜 구부리고 앉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릎을 피더라도, 무릎 힘이 마비축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를 만들어 주게 되면 보상 움직임을 덜 일으키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력이 충분히 개발되면 의자 높이를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됐던 것이라도 나중에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 움직임에 대한 거를 과하게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랫팔 운동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공을 잡고 엎침과 뒤침 운동, 뭐 건강한 쪽으로 같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힘을 빌어서 같이 엎침, 뒤침 운동을 하고 나중에 잘 되게 되면 책상 넘기는 연습, 이렇게 실제적인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 안 움직인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조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상 뇌졸중처럼 발을 못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중병이죠. 기능도 굉장히 안 좋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를 전부 다 활동을 다 대신해 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식사도 침상에서 하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하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무조건 초기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움직이게 되면 관절 콘트랙처, 근육이 짧아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트로피가 생기면서 스티프니스, 근육 자체가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근육을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스파스티시티가 더 강화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목을 써서라도 오그라들고 굽혀져 있는 팔을 펴고 또 펴 있는 다리를 구부리고 하는 동작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치료사가 해주는 스트레칭 또는 ROM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와 같은 이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보조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고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서 있는 동작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앉을 때보다 중력 중심이 위쪽에 유지가 되는 거고 허리를 곧게 펴고 기립 자세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겠죠. 특히 다리 쪽 같은 경우는 항상 체중을 지탱하고 체중을 받아야 되는 관절이라서 다리 쪽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기립 훈련하는 게 좋겠고 서 있을 때 팔꿈치, 발을 자체를 90도로 딱 꺾고 있는 거라서 다리 쪽의 스파스티시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틸트 테이블에 경사침대에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상태가 좀 좋은 경우에는 스탠딩 프레임, 이렇게 해서 기립 훈련기에서 세우는 동작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스틱한 게 다리 쪽은 뻗치고 플란타 플렉션 되는 쪽으로 스파스틱하기 때문에 또 안쪽으로 어덕션 인터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발을 살짝 벌리고 살짝 익스터널 로테이션 바깥 돌림한 상태로 굽히고 다 굽힌 쪽으로 살짝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쪽의 스파스티시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해서 일정 시간 머물러 주는 거지요. 특히 이제 발목이나 무릎 쪽에 체중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다리 쪽을 더 개발하는 데도 다리 쪽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데도 훨씬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성인들 같은 경우 이제 본인께서 직접 일어설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서 환자 보호자 또는 뭐 치료사끼리 또 이렇게 같이 맞춰서 무릎을 펼 수 있게 만들고 허리를 펴고 만들고 하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서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조기 기립의 유익한 효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다리 쪽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리 구축, 콘트랙처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콘트랙처가 또 생기게 되면 불편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발목 자체를 중립 위치로 놓고 90도로 꺾고 있는 거라서 스파스티시티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라서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뼈 엉성증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기립한 상태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긴장을 유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서서 이제 팔 쪽에서는 뭐 다른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선 상태로 해서. 그리고 뭐 종종 이제 무의식 환자분들이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기립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의식이 빠르게 좀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선 상태에서 앞을 보고 있는 거라서 뭐 서기라든가 걷기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가 또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을 때 심장 쪽으로의 부담을 좀 더 많이 주는 것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좋은 그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창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방광 기능, 방광 같은 경우는 누워만 있게 되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서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요로 감염에 대한 걸 예방할 수가 있겠고 방광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운동신경세포증후군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치 리플렉스 신장 방사가 항진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힘줄 반사 이걸 다른 말로 스파스티시티입니다. 스파스티시티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는 수동적인 움직임에서 저항감이 느껴지는 거 고요. 또 좀 더 복잡한 진단 정의는 속도 의존적인 스트레치 리플렉스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움직이면 근육 긴장도가 조금만 늘어나고 빠르게 움직이면 더 빨리 강하게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이거는 뭐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스파스티스를 가급적이면 유발하지 않고 악화시키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스파스티스와 더불어서
근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근력 약화 또는 섬세한 운동 조절에 대한 것들을 꼭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스파스티시티가 있는 환자분들이 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저항감이 느껴지는 건데, 이유가 뭐 신경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머슬 자체에서 오는 뻣뻣함입니다. 스티프니스입니다. 뻣뻣함이 올라간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스파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ROM 운동, 패시브든지 액티브든지 ROM 운동을 적극적으로 계속 해주는 거,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이 제 길이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 치료를 잘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근육들이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스파스티시티가 좀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근육 협력 작용, 코디네이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운동 반응들을 유지할 수 있겠고, 아울러 강직, 스파스티시티가 더 나쁘게 진행되는 거, 악화되는 거를 충분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